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잘 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미국 세법의 좀 복잡한 부분이죠. 특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께 중요한 수동적 활동 손실, PAL 규정, 그러니까 IRC 섹션 469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게 1986년에 도입됐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투자 전략의 핵심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PAL 규정 핵심은 그거예요. 소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활동소득, 그러니까 월급 같은 거요. 네네. 그리고 포트폴리오 소득, 이자나 배당금 같은 거. 마지막으로 수동소득, 주로 임대소득이 여기 해당되죠. 아하. 근데 중요한 건 이 수동적 활동에서 손실이 나면 다른 종류의 소득, 예를 들어 월급에서 함부로 공제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겁니다. 네. 특히 임대 활동은요, 법에서 아예 본질적 수동 활동으로 딱 정해놨어요. 본질적 수동 활동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시간을 많이 쏟아부어도 원칙적으로는 그냥 수동적인 활동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제가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손실이 났어요. 그럼 제 월급에서 바로 깔 수는 없는 거네요? 자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막히시는 것 같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수동적 손실은 딱 수동적 소득이 있는 만큼만 깔 수 있고요. 아, 나머지는 2월 손실이라고 해서 다음 해로 넘어가요. 계속 쌓아두는 거죠. 계속 쌓아두다가 나중에 쓰는 거군요. 네, 나중에 그 부동산에서 수동소득이 생기거나 아니면 아예 팔 때, 그때 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예외들이 몇 가지 있죠. 예외 조항. 아, 이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자료에도 몇 가지 전략이 있던데 첫 번째는 뭐였죠? 소득이 아주 높지는 않은 분들을 위한 거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첫 번째가 바로 15,000달러 특벌공제입니다. 만약에 연간 수정조정 총소득, MAGI라고 하죠. 이게 10만 달러 미만이다. 네. 그리고 임대활동에 적극적 참여를 한다면 최대 25,000달러까지는 임대 손실을 다른 소득, 그러니까 월급 같은 비수동적 소득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오, 25,000달러. 근데 적극적 참여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주 높은 기준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세입자 선정이나 임대 계약 조건 결정 같은 주요한 관리 결정에 관여하는 정도. 나중에 나올 실질적 참여보다는 훨씬 문턱이 낮죠. 그렇군요. 다만 이 혜택도 소득이 10만 달러를 넘어서 15만 달러 사이면 점점 줄어들고요. 15만 달러를 딱 넘어가면 아예 혜택이 사라집니다. 어허. 그럼 MAGI가 15만 달러 넘는 분들은 이 방법은 안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그 부동산 전문가 자격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보내주신 노트에도 이 부분 질문이 꽤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부동산 전문가 REP 자격인데요. 이건 훨씬 강력한 예외죠. 근데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두 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두 가지요? 네. 첫째는 부동산 관련 사업, 개발, 건설, 임대, 관리, 중개 이런 거요. 이런 일에 1년에 750시간 이상을 써야 하고요. 750시간? 둘째는 이 시간이 내가 하는 다른 모든 일, 그러니까 본업 같은 거 포함해서요. 그 시간보다 많아야 해요. 총 업무 시간의 절반 이상이어야 하는 거죠. 와, 시간 조건이 상당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추가로 그 해당 임대 부동산 활동 자체에 대해서 실질적 참여를 했다는 걸 또 증명해야 돼요. 실질적 참여요? 그건 또 다른 기준인가요? 네. 이건 7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그중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예를 들면 그 활동에만 연 500시간 이상 참여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누구보다 내가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일을 다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와,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면 그제야 그 임대 활동이 비수동적 활동으로 인정받고 거기서 난 손실 전액을 소득 제한 없이 다른 모든 소득과 상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야, 이건 정말 강력한데요. 특히 부부 중 한 면이 이 RAP 자격을 따면 다른 배우자 소득이 높아도 상쇄가 가능하다는 점이 쏠깃하네요. 근데 자료들을 보니까 IRS가 이걸 엄청 깐깐하게 본다고요. 특히 시간 기록?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나오던데. 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핵심은 증명이에요. 그냥 나 750시간 넘게 일했어요 라고 말만 해서는 안 통하고요. IRS는 활동 당시에 상세하게 기록한 시간 기록, 소위 Contemporaneous Time Logs를 요구해요. 언제, 어디서,
무슨 부동산 관련 업무를 몇 시간 동안 했는지 꼼꼼하게 적어둔 일지나 달력 같은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진짜 철저하게 해야겠네요. 네, 증거 없으면 자격 인정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이건 정말 필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서화가 생명이다. 자, 그럼 REP 자격은 좀 부담스럽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자료에서 제시된 또 다른 전략은 뭐였나요? 단기 임대 이야기가 좀 흥미롭던데요. 네. 단기 임대, STR 전략이죠.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같은 거요. 세법에서는 평균 임대 기간이 7일 이하다. 그러면 이걸 임대 활동으로 보지 않아요. 임대 활동이 아니라고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한 본질적 수동활동이라는 그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REP 자격 요건인 750시간 이런 거 맞출 필요 없이 그냥 그 단기 임대 활동 자체에 대해서 실질적 참여만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오호. 그럼 실질적 참여 기준은요? REP보다는 좀 낮나요? 네, 그 7가지 테스트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연 100시간 이상 참여하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가 그 활동의 시간을 더 많이 썼다. 이걸 보여주면 돼요. 100시간 이상이요? 훨씬 현실적이네요. 그렇죠. 이걸 만족하면 손실을 다른 소득과 상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소득 W2 직장인이면서 부업으로 STR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꽤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임대 기간, 그 며칠 차이가 세법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길을 열어주는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런 전략들을 쓸 때 꼭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2가지 정도 강조하고 싶어요. 첫째는 어떤 손실 공제든 간에요. 이 PAL 규정을 따지기 전에 먼저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어요. 위험 부담 규칙, at risk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위험 부담 규칙이요? 네. 간단히 말하면 내가 실제로 투자해서 위험을 감수한 금액 이상으로는 손실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죠. 아, 당연한 거네요. 내 돈 넣은 만큼만. 그렇죠. 둘째는 주세법은 또 연방이랑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연방에서 REP 자격을 인정받아도 주세법에서는 그걸 그대로 인정 안 해줄 수 있어요. 아, 그럼 연방세는 줄였는데 주 세금은 내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연방과 주세법 차이점 확인. 자, 오늘 이 딥다이브를 통해서 수동적 활동 손실 규정의 기본 원칙부터 시작해서요. 25,000 공제 특별 공제, 부동산 전문가 REP 자격, 그리고 단기 임대 STR 전략까지 손실 공제를 위한 여러 길들을 살펴봤습니다. 각 길마다 어떤 요건이 있고 또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여러분 각자의 상황, 소득 수준이나 시간 투자 가능성, 투자 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찾으시고 그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기록으로 남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연방과 주 세법의 차이점도 늘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네. 자,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걸 넘어서요. 여러분의 임대 활동을 수동적인 상태로 둘 것인가, 아니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비수동적 활동으로 만들 것인가, 이 전략적인 선택이 여러분의 장기적인 부동산 포트폴리오 전체를 관리하는 방식이나 또 위험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가 하는 전략에는 어떤 더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